네, 지난 시간에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그 신장의 기능과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개화고양이에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요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 그리고 체중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개화고양이 그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통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주된 목표는요, 우선 이제 요독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질병의 진행을 좀 지연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악액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악액질은 보통 질병의 이제 말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신 쇠약 증세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표시가 나는 게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이게 이제 악액질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 가지고 생존 시간을 좀 이제 연장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살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수분, 그러니까 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 미네랄, 그리고 이제 일부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이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악액질,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이 빠지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이 체조직이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밥을 적게 먹으면은 몸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체조직, 그러니까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인데 대표적인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적은 경우 근육에서 단백질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을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영양실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욕부진,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거거든요. 이 식욕부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섭취량이 줄어들잖아요. 밥을 적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야지 이 근육으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위팩만이라 그래가지고 위가 커지는 건데, 예를 들어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위가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농도가 높은 것을 먹이게 된다라면 그런 문제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구토라든가 오심 등의 임상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식이요법들을 보면은 지방의 함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요구량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도 급여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강아지의 경우는 하루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32 곱하기 몸무게의 0.75승 킬로칼로리라고 되어 있고, 고양이의 경우는 하루에 몸무게 1kg당 50에서 60kcal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원해 있는 경우라면은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개화고양이 모두에서 하루에 70 곱하기 몸무게 0.75승 킬로칼로리만큼 급여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에너지 요구량, 이 원칙론적인 어떤 그런 급여량 계산법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차이로 인해 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각각의 이제 개화고양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정한 양을 급여해 가지고 개화고양이의 몸무게가, 특히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몸무게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성 신장 질환이 더 진행이 돼서 스스로 섭취할 수 없게 된다면은,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영양관이라 그래가지고 식도 또는 이제 코 구멍을 통해 가지고 관을 삽입해서 위로 음식을 인위적으로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방식을 이제 튜브 피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실제 여러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그러니까 살이 찐 경우에서 마른 경우보다 생존율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근육량의 저하는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에서는 살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근육량의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학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분, 물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를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줌량, 그 요량이죠.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죠. 농축을 못 시키니까 요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줌 싸는 횟수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뇨라고 하고, 다뇨가 있으니까 물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오줌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물을 더 마시려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을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많이 쌌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끊어버리면 탈수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분량, 그러니까 물의 섭취량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가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의 물을 동물 곁에 두어야 되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좀 더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식이나 습식사료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건조식에 비해서 좀 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이제 자연식이나 습식사료의 급여가 어려울 경우 건조식에다가 물을 섞어주는 방법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는 밥을 주는 횟수를 늘려도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 곁에는 항상 신선한 물이 비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 여러 곳에 물그릇을 놓아가지고 반려동물이 쉽게 물을 좀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수염이 물그릇에 닿는 것을 싫어하니까 물그릇을 좀 큰 걸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좀 더 이제 낫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가득 채워주면 좀 더 낫겠죠. 항상 깨끗하게 물을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수량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음수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음수량을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탈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수액요법을 동물병원에서 이제 주치의분과 상의해가지고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매우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개, 고양이 모두에서 이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간 단백질의 함량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말기 신장 질환인 신부전, 그러니까 3기 이상에서 이제 신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신부전에서 문제되는 그러니까 질소혈증이라든가 요독증, 이로 인한 이제 임상 증상을 경감하는데 단백질을 좀 제한하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단백질의 섭취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체조직, 그러니까 즉 이제 근육이 되겠죠. 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육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기간을 짧아지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면은 또 추가적으로 신부전의 문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실험지를 통해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단백질을 제한했을 때 뭐 신부전의 진행을 좀 늦춰줬다라는 연구가 있었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최근에 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만성 신장 질환 초기 단계, 그래서 이걸 우리가 CKD 스테이지 1 또는 2 단계가 초기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 있는 개화고양이에서는 단백질 제한이 사구체 기능 저하, 신부전의 진행을 경감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단백질 제한이 신장 병변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단백 시기는 단백뇨가 있는 경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초기라고 하더라도 단백뇨가 있다라면은 이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단백질 제한이 이제 말기로 갔을 때 이제 CKD 스테이지 3 또는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임상 증상, 그러니까 요독증이라든가 질소혈증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화고양이에서 단백질의 적정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한 연구에 의하면은 건조물 기준으로 단백질의 함량을 56%, 27%, 그리고 19%로 달리해가지고 4년간 급여했는데 사실 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줄 알았는데 고단백 시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이,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줄이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3기 4기에서조차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독증이라든가 그런 이제 질소혈증이 좀 심해져 가지고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단백질을 좀 줄이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런 증상이 없다라면은 인을 줄이는 거는 맞는데 단백질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고단백, 중단백, 저단백을 이제 했는데 이때 인의 함량은 동일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은 달랐지만 인의 함량은 이제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질환을 좀 더 악화시키지 않았다. 단백질은 문제를 안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인은 사실 문제를 만들거든요. 필수 미네랄인데 인은 만성 신장 질환 3기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로 인의 제한은 생존율의 증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학적 요소 관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단백질을 우리가 줄 때 뭘로 줍니까? 주로 육류를 통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육류를 통해 제공되는 이 단백질. 근데 이 육류에는 인의 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단백질의 제한이 육류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의 제한을 또 동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육류를 제한했을 때 생존율이 만약에 증가한다면은 이는 인의 제한으로 인한 것인지 단백질의 제한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의 제한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인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섣부르게 단백질의 섭취량도 제한하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이제 만성 신장 질환 초기에 단백질의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독증이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질소혈증도. 그래서 이제 그 질소혈증이라든가 요독증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단백질을 함부로 줄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단백질을 너무 이제 감소시킨다면은 이 맛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성을 떨어뜨려서 체중 감소를 야기하게 되고 추가로 이제 저알부민 혈증이라든가 근육 손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뇨를 동반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적당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뇨로 인한 지속적인 단백질의 손실은 결국 체내 단백질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근육량 저하와 저알부민 혈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뇨는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생존 기간도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단백뇨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함량이 너무 과도하게 낮은 식단을 제공받는 반려견에서 단백뇨와 함께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일반 아미노산이 아니라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백질을 좀 추가로 제공해 줬더니 단백뇨로 인한 혈청 알부민 수치의 감소, 그리고 체중 저하로 인한 문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좀 심한 경우에 단백질 제한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좀 높일 수 없다라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의 형태로 좀 제공해 줘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의 제한을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너무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육 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근육 소실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권장되는데, 사실 NRC라고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 함량을 규정해 놓은 그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 NRC에서는 개에서는 하루에 대사 체중 1kg당 2.62g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하루에 3.97g, 그러니까 이제 대사 체중 1kg당 3.97g. 어렵잖아요. 여기 대사 체중으로 하니까 어려운데, 이거를 뭐 퍼센트로 이제 좀 따지자면 대략적으로 개의 경우는 10% 이내로 단백질을 제공하면 문제가 된다. 고양이의 경우는 20% 이하로 단백질을 제공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이만큼 주는 건 좀 위험한 거거든요. 문제가 된다라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제한하는 거는 매우 극심한 제한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전 환자, 그러니까 3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되는 영양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단백질 부족과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알부민 수치가 낮아진다거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근육량이 막 줄어들거나 체중이 줄어들거나 한다라면은 단백질의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감소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려면 이제 등 근육 있잖아요. 그 등뼈 사이에 양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두 손가락으로 눌러봐 가지고 근육이 충분히 만져진다라면은 근육량이 괜찮은 거고, 이게 잘 안 만져지고 딱딱하게 뼈처럼 느껴진다면 근육량이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근육량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른 단계에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신장질환이 진행돼서 질소혈증의 지표인 그 BUN, 이거는 그 콩팥 질환의 단계를 결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질소혈증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BUN만 올라간다면은 그건 콩팥 질환으로 인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질환이 있어도 BUN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콩팥 질환이 확실하게 이제 크레아틴이라든가 SDMA를 통해 확인이 됐고, 추가로 이제 3기까지 진행이 됐고 BUN이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백질과 관련하여 신부전 환자에서 근육 소실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 소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질소혈증과 요독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임상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단백질이 섭취되게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은 개와 고양이 이제 만성 신장 질환 관리에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함량을 늘리는 것은 식욕 부진으로 인해 섭취량이 떨어지는 경우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지방인데요. 이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들로 이제 여기 보여지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 의하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에서 이제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오메가3의 유효 성분이 EPA, DHA거든요. 이 성분이 이제 만성 신장 질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만성 소모성 질환, 종양성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 상황, 염증 완화와 관련된 영양소가 바로 EPA, DHA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다 같은 오메가3는 아니고,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EPA, DHA가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EPA, DHA를 급여했을 때 오메가6 지방산과 동물성 지방을 급여했을 때보다 사구체 여과율의 개선 또는 단백뇨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필수 지방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의 추가적 급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오메가6 지방산을 추가적으로 급여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그 사구체 모세 혈관압이 높아지고 사구체 크기도 이제 증가했고요.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좀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EPA, DHA의 함량의 감소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여지는 논문에서처럼 오메가6 지방산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콩팥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에 여기 포함된 오메가6 지방산의 공급보다 과량으로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영양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시중에 오메가6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메가3로 사기쳐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던데요. 보호자분들 영양제 선택하실 때 반드시 뒷면 유효 성분을 제발 좀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양이 연구들도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연구에 참가한 고양이의 숫자가 이제 175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고양이 175마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EPA, DHA를 높인 식단에서 생존 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한 이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오메가3, 특히 이제 EPA, DHA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경우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씨유, 햄프씨유, 들기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식물성 오메가3를 제공하더라도 EPA와 DHA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이한테 오메가3를 준다 그러면은 동물유래, 어유 또는 크릴류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릴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크릴류에는 항염증 작용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핵심 성분인 EPA, DHA 함량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신부전이 있는 개에서 추천하는 EPA, DHA 양은 두 개 합쳐가지고 대사체중당 하루 140mg 이상을 급여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연어유라든가 크릴류에는 EPA, DHA가 아무리 많아도 한 2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유를 만약에 급여한다 그러면은 대사체중당 하루에 500mg 이상을 이제 줘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kg짜리 반려견이 있다고 치면은 대사체중이 3.3kg로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아까 500mg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1.5ml이잖아요. 그 이상을 이제 줘야 되는 거라서 너무 많은 지방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 있어서 이제 EPA, DHA 순도가 좀 높은 건 예를 들어 가지고 RTG 형태의 오메가3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선호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산패를 막아줄 수 있는 제형을 보호자분들께서 좀 선택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PA, DHA는 필수 오메가3인데 너무 좀 적게 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필수 지방산이니까 그 결핍증을 막아주겠지만은 좀 충분한 양을 제공해주면은 이렇게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그런 만성 소모성 질환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이제 안 되는 게 영양소인데 그 EPA, DHA 또한 최대 허용 섭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체중당 370mg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지혈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 등의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